내면 깊은 곳에서 삶을 결정하는 것들. 오늘날의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치유입니다. 다양한 치유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요. 음악 치료와 미술 치료, 놀이 치료에 이어 독서 치료도 널리 행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학 치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요. 폭넓은 연구를 거쳐서 현장에서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학 치료학은 무엇일까요? 문학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학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정답은 문학을 치료하는 학문입니다. 아니, 문학을 왜 치료해? 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치료 대상이 되는 문학은 시나 소설 같은 작품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문학입니다. 문학 치료학에서는 이를 자기서사라고 일컫습니다. 자기서사는 단순한 나의 이야기와 다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깃들어 삶을 좌우하는 이야기가 자기서사입니다. 문학 치료학은 이를 셀프 내러티브가 아닌 스토리 인 뎁스 오브 셀프로 표현하지요. 사람은 본래 스토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 어떤 스토리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인생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 이것이 문학 치료의 기본 전제입니다. 문학 치료에서는 한 사람의 자기서사를 백설공주의 서사, 왕비의 서사, 콩쥐의 서사, 팥쥐의 서사 등으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의 궤적이 백설공주와 통하면 백설공주의 서사를 자기서사로 지닌다고 할 수 있지요. 물론 설화 속 인물만이 아닙니다. 햄릿의 서사, 돈키호테의 서사, 라이언 일병의 서사 등도 가능하지요. 캐릭터의 특징이 강할수록 자기서사와 의미 있게 연결됩니다. 콩쥐와 팥쥐를 예로 들어 볼까요? 혹시 주변에서 콩쥐 같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신지요? 부모에게 차별받으면서 힘들게 살아온 사람은 자기 서사가 콩쥐의 서사와 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콩쥐가 겪는 일들에 강렬한 감정을 나타낸다면 거의 틀림없지요. 자기 서사를 짚어내는 데는 겉으로 드러난 유사성보다 이면의 질적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콩쥐의 서사의 경우 엄마에게 차별당하는 딸보다 힘을 가진 윗사람의 차별로 받은 상처와 고통이 더 중요하지요. 아버지나 스승, 직장 상사 등에게 심각한 차별을 겪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콩쥐의 서사를 지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수많은 콩쥐가 있습니다. 여자 콩쥐와 남자 콩쥐, 집안 콩쥐와 직장 콩쥐, 혼자 사는 콩쥐와 결혼한 콩쥐, 슬픈 콩쥐와 행복한 콩쥐. 어떤 콩쥐인가에 따라 자기 서사의 속성과 좌표가 달라지며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요. 콩쥐, 팥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이와 내용이 통하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신데렐라와 독일의 아셴푸텔, 러시아의 황금구두, 이란의 허템의 아가씨, 태국의 황금망고, 베트남의 덤감 등 수많은 이야기가 차별당한 약자가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이를 거울 삼아 우리의 자기 서사를 다양하게 투시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요. 많은 사람들이 콩쥐나 신데렐라를 운이 좋아서 인생 역전을 이룬 캐릭터로 여기는데 완전한 오해입니다. 콩쥐나 신데렐라는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 제 앞가림을 하면서 살았지요. 그 덕에 세상과 연결되고 좋은 인연도 만납니다. 이에 비하면 장화, 홍련 자매는 아주 다릅니다. 장화와 홍련은 집안에 꽁꽁 들어박혀서 울기만 했지요.
외갓집에 가라는 아버지 말에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로 대처 능력이 부족합니다. 결국 울분과 증오심을 가슴 가득 쌓아두다 귀신이 돼버리지요. 콩쥐의 결말이 장화홍련의 결말과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콩쥐와 신데렐라의 서사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두 이야기의 차이는 결말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신데렐라는 결혼과 함께 시련이 끝나고 행복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콩쥐는 달라요. 결혼한 집에까지 엄마와 동생이 찾아와 괴롭히고 콩쥐를 속여서 물에 빠뜨립니다. 콩쥐가 그 소나귀에서 벗어나기까지의 힘든 과정이 길게 이어지지요. 콩쥐와 신데렐라는 이처럼 처지와 성격상 꽤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로 다른 거울로 삼아서 자기 서사를 더 정확히 비춰볼 수 있지요. 나쁜 엄마 밑에서 고생하는 딸은 콩쥐일 수도 신데렐라일 수도 있습니다. 장하와 홍련일 수도 있고 라푼첼이나 그레텔일 수도 있지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 딸들의 자기 서사는 옛날 이야기라는 거울을 통해 참모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는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지는 맥락이 있어서 그 맥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는 삶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가늠할 수가 있지요. 이 귀한 거울들이 오랜 세월의 풍파를 거치면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빨간 모자가 알려주는 진정한 자존감. 세상에는 무수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로 제 안의 서사를 다양하게 비춰볼 수 있었지요. 그중 놀랍고 강렬했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빨간 모자입니다. 그림 형제의 민담집에 26번째로 실린 이야기지요. 늘 빨간색 모자를 쓰고 다닌 어린 여자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소녀의 서사를 통해 저의 숨은 서사를 보았다는 게 다소 의아할 수 있지만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 옛날 이야기니까요. 옛날에 귀여운 작은 소녀가 살았다. 누구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소녀였다. 소녀를 더없이 사랑했던 할머니는 손녀를 위해 빨간색 벨벳 모자를 선물했다. 모자는 아주 잘 어울렸고 소녀는 늘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다. 어느 날 엄마는 빨간 모자에게 과자와 포도주를 주면서 숲속에 사는 할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 할머니 몸이 약해져 그것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했다. 엄마는 딸에게 숲에 들어가면 길을 벗어나거나 뛰지 말고 똑바로 가야 한다고 했다. 빨간 모자는 알겠다고 싹싹하게 대답하고 길을 나섰다. 숲으로 들어선 빨간 모자는 늑대를 만났다. 늑대가 나쁜 짐승이라는 걸 몰랐던 소녀는 무서움 없이 그와 인사를 나눴다. 늑대가 어디에 가느냐고 묻자 소녀는 몸이 아픈 할머니에게 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라고 하고 할머니 집이 어디 있는지도 말해주었다. 그러자 늑대는 할머니와 손녀를 차례로 잡아먹을 계략을 내고 말했다. 얘야, 저 옆에 예쁘게 핀 꽃들을 보렴. 새가 노래하는 소리도 참 아름답구나. 왜 앞으로만 가는 거니? 숲이 얼마나 재미있는 곳인데. 빨간 모자가 그 말을 듣고 숲을 보니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춤추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었다. 꽃을 한 다발 꺾어가면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시간도 충분해. 이렇게 생각한 빨간 모자는 숲으로 들어가 꽃을 꺾기 시작했다. 꽃을 꺾고 나서 보면 안쪽에 핀 꽃이 더 예뻐 보였다.
소녀는 꽃을 찾아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늑대가 할머니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다. 이야기는 귀여운 소녀가 할머니로부터 빨간 모자를 선물 받은 데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니 자신감이 넘쳤겠지요. 빨간 모자를 쓴 모습은 존재감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모두의 사랑과 선망을 받는 존재, 그것이 빨간 모자의 상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충만한 자신감으로 소녀는 늑대와 만납니다. 늑대가 험상궂은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소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바로 빨간 모자이니까요. 소녀는 본래 숲속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지만 거기 들어가서 꽃을 따더라도 별일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숲에서 나아가면 그만이니까요. 꽃다발을 가지고 가면 더 멋진 일이 되겠지요. 예쁜 꽃을 하나를 안고 있는 빨간 소녀, 멋진 그림이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생각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적당한 자신감은 존재를 빛나게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하지요. 자기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잃게 됩니다. 어두운 그림자를 못 보고 빛 아래에서만 움직이는 시기지요. 빨간 모자가 그랬습니다. 숲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드는 줄은 까마득히 모른 채 예쁜 꽃만 바라보며 움직였지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일탈은 심각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아픈 몸으로 손녀를 기다리던 할머니에게 큰 타격을 입히지요. 이 타격의 설화적 은유가 늑대의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녀가 숲속에 들어가서 한 일이라고는 꽃을 딴 것이 전부입니다. 햇살 내리는 숲속에서 꽃을 따는 일은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소녀 또한 행복에 취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할머니의 죽음이라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꽃이 저런 사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숲속에 핀 꽃에서 일반적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아름다움, 생명 등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녀가 꽃을 따면서 마음이 충만해졌을 테니 행복한 충족감이라는 풀이도 가능하겠네요. 누구나 매혹되어 다가가게 되는 빛나는 가치라고 해석해도 어울립니다. 문제는 사람을 잡아 끌고 마음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생명력이나 화려한 가치가 위험한 덫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혹은 미혹이 되고 미망이 될 수 있지요. 눈앞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취해 감각의 충족에만 탐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꽃을 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빨간 모자가 그런 상태였지요. 미혹에 이끌려 숲으로 들어갔다가 향기에 취해 아득히 길을 잃은 사람,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숲이 어디냐면 한때 얼숲으로 불렸던 페이스북이었어요. 누군가의 달콤한 말을 듣고 찾아간 그곳은 별세계였지요. 가지각색의 꽃이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멋진이들이 속속 친구가 되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축혀주었지요. 세상에 이런 신세계가 있다니.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과 충족감으로 점점 그 숲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제라도 가던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지만, 또는 길과 숲을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여겼지만 착각이었어요. 어느새 너무 깊이 들어가 꽃향기에 취한 상태였고 가야 할 길에서 사뭇 멀어진 뒤였습니다. 그 사이에 한쪽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지요. 삶을 함께해온 가까운 이들이 소외감과 우울감이라는 늑대에 포획되고 있었어요. 늑대는 곧바로 할머니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누구냐고 묻는 할머니에게 빨간 모자라고 대답하고 안으로 들어간 늑대는 침대로 누워있는 할머니를 꿀꺽 삼켜버렸다. 늑대는 할머니의 옷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침대에 누워서 커튼을 내렸다.
늑대가 할머니를 집어삼키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작은 소홀함이 이토록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참 아득하지요. 하지만 잘 보면 이건 소홀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는 할머니가 몸이 약해져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명시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꽃을 따러 들어가 시간 가는 줄 몰랐으니 명백한 과오였지요. 꽃을 따서 할머니한테 주려 했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활동의 폭을 넓히니 가족이나 동료, 제자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사실은 자기 합리화일 뿐 스스로 도취돼서 즐겼을 따름입니다. 나의 역할과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짐짓 외면했지요. 그 결과는 실망감과 배반감이라는 늑대였습니다. 가족들한테 어느새 저는 딴 세상 사람이 돼 있었어요. 정신없이 꽃을 따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빨간 모자는 다시 할머니 집을 향해 출발했다. 집에 들어가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이전과 달랐다. 빨간 모자가 당황한 채로 서 있을 때 늑대가 단숨에 침대에서 내려와 그녀를 꿀꺽 삼켜버렸다. 빨간 모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까지 늑대에게 먹히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스스로 늑대를 용인해서 길을 내어준 탓이지요. 숲속의 꽃에 취한 탓이며 좋아요에 중독된 탓입니다. 죽음은 뜻밖의 사태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는 늑대가 나타나서 소녀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늑대는 대체 어디 숨어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달콤한 말을 건넸을까요? 그것은 숲으로 상징되는 세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녀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녀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유혹의 목소리를 따라서 천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늑대였던 목소리를 따라서 숲으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SNS에 빠져든 과정이 꼭 그랬지요.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였어요. 빨간 모자는 얼핏 꽤나 교훈적인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아이들에게 딴청 피우지 말고 할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교과서 같은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하지만 속내를 알고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상징적인 서사 속에서 현실적인 의미가 생생히 담겨 있어요. 상징적 리얼리티라 해도 좋습니다. 돌아보면 이 세상에 이처럼 자만심이라는 모자를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현실과 연결되면서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하는 밝은 거울로 자리 잡았습니다. 숲에 들어가면 길을 벗어나거나 뛰지 말고 똑바로 가야 한다는 엄마의 말은 계시의 언어가 되었지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와 손녀가 늑대에게 잡아먹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반전이 있지요. 빨간 모자까지 삼킨 늑대가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사냥꾼이 소리를 듣고 들어와 늑대를 발견했다. 그는 총을 쏘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위를 찾아서 조심스레 늑대의 배를 갈랐다. 그러자 빨간 모자가 뛰쳐나오고 할머니가 나왔다. 할머니는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정신을 차린 빨간 모자는 재빨리 커다란 돌멩이들을 가져다가 늑대 뱃속을 채웠다. 일어나서 도망치려던 늑대는 돌멩이 무게를 못 이기고 쓰러져 죽었다.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서 가져갔으며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빨간 모자는 다시는 혼자 길을 벗어나서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 날 빨간 모자는 다시 과자를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다가 다른 늑대를 만났다. 늑대는 소녀를 길 밖으로 꿰어내려 했지만 소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가서 문을 닫아 걸었다. 집으로 쫓아와서 지붕 위에 숨어 있던 늑대는 소시지 끓인 물이 담긴 함지를 향해 몸을 내밀면서
킁킁대다가 함지에 빠져 죽었다. 빨간 모자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 여기서 잠자는 늑대의 배를 갈라 두 생명을 구하는 사냥꾼은 누구일까요? 난데없이 불쑥 튀어나온 인물 같은데 특별한 상징이 있을까요? 앞에서 늑대가 마음속에 깃든 무엇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본능적 욕망을 향한 미혹 내지는 충동 같은 것 말이지요. 이와 짝지어 풀이하면 사냥꾼은 냉철한 이성이나 단호한 결단으로 해석할 만합니다. 사냥꾼이 늑대의 배를 가른 것은 냉철한 이성이 작동해서 본능적 충동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한 상황이지요. 사냥꾼이 총을 쏘는 대신 가위로 조심스럽게 배를 가르는 모습에서 이성적 판단과 대처를 봅니다. 가죽을 벗겨서 가져간 것은 말 그대로 탈피를 의미하겠지요. 이야기는 빨간 모자가 재빨리 늑대 뱃속에 무거운 돌을 채워 넣었다고 합니다. 다시는 허튼 유혹이나 충동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무거운 의지의 표상입니다. 실제로 빨간 모자는 이후 늑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갈 길을 씩씩하게 갔으니 오롯한 해피엔딩이 되지요. 빨간 모자가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철벽을 치자 늑대가 제풀에 죽어버렸다는 것도 이치에 꼭 맞습니다. 다시 저의 서사로 돌아오면 아득함이 큽니다. 나이 많은 벌건 모자의 일탈이 초래한 오랜 시간의 헤매은 빨간 모자보다 심각했지요. 그럼에도 파탄이 나기 전에 사태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꿈틀대며 살아나려는 늑대의 뱃속에 돌멩이를 채우면서 허튼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정도를 걸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 여정은 마침내 해피엔딩이 될 거라고 믿어봅니다.